2월 5일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5% 빠졌습니다. 76,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수직 낙하. 헤드라인은 이랬죠. 베센트 비트코인 구제 불가 선언. 트럼프 정부 크립토에서 손떼다. 근데 궁금해서 청문회 원문을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2시간 10분짜리 전문이죠. 읽어보니까 정반대였거든요. 이 폭락 정말 베센트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미국 정부가 법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쌀 때 사고 싶을까요? 쌀 때 사고 싶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의 답이 보입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체크리스트까지 고정 댓글을 통해 가져가시고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베센트가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부터 봅시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들의 소스는 2월 5일 상원 청문회가 아니에요. 전날인 2월 4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질문자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에서 크립토를 가장 싫어하기로 유명한 의원이죠. 이 사람이 베센트한테 뭘 물었냐면 재무부가 은행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납세자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트럼프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느냐. 베센트 답변은 이겁니다. 나는 그 권한이 없다. 이게 헤드라인이 됐거든요. 근데 잠깐 이 질문 구조를 보십시오. 은행에 비트코인 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노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예요. 법적 사실 진술이지 정책 전환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잘 안 써준 게 있습니다. 베센트가 바로 뒤이어 한 말이거든요. 압수된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중 5억 달러어치가 보유되었고 그 5억 달러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포기의 언어가 아니죠. 우리가 들고 있었더니 30배 됐다는 성과 자랑이에요. 행정명령 14233에 따라 이 비트코인은 매각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포트녹스라고까지 이름 붙여놓고 포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뭐라 했을까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해거티 의원한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자금원이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리더십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단어까지 썼고요. CBDC는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규제를 거부하는 업체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엘살바도르로 가라. 4일에 권한 없다고 한 사람이 5일에 디지털 자산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기입니까? 그리고 하나 주목하십시오. 상원 청문회 2시간 10분 동안 베센트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한 횟수는 0번입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자, 원문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2월 5일 그 폭락 정말 베센트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까요? 타임라인을 쭉 펴봅시다. 작년 10월 6일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약 12만 6천 달러, 1월 말 8만 8천, 2월 2일 8만 달러 첫 이탈, 2월 4일 7만 3천. 여기서 셔먼 베센트 교환이 나오죠. 2월 5일 장중 최저 6만 62달러, 하루 15% 급락, 2월 7일 7만 달러로 반등, 12만 6천에서 7만 3천까지 떨어지는 데는 베센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4개월 동안 이미 40% 넘게 빠져 있었거든요. 진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이시스 트레이드 붕괴. 이게 제일 큽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뒤에 헤지 펀드들이 뭘 했냐면 현물 ETF를 사고 선물을 매도해서 그 차익을 먹었거든요. 마트에서 물건 싸게 사서 온라인에 비싸게 올리는 거랑 비슷한 구조인데 2025년 중반에는 이 수익률이 15에서 20%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에 5% 이하로 떨어졌어요. 수학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지션 청산이죠. 코인시어즈 추정으로 헤지펀드 BTC ETF 익스포저가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베센트가 매도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스프레드 시트가 누른 겁니다. 두 번째, ETF 순유출 전환. 작년 이맘때 미국 비트코인 ETF가 4만 6천 개를 매수했거든요. 올해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365일 이동 평균선 하회는 2022년 3월 이후 처음이에요. 하루에 20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고요. 세 번째, 매크로 동시 타격. 워시 연준의장 지명으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퍼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에 10% 빠졌습니다. 은이 하루에 30% 급락했는데 1980년 이후 최악이죠. 이 와중에 베센트 발언, 그건 네 번째 촉매였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센트가 비트코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미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한테 기자가 의사가 살릴 수 없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에 가깝죠. 의사가 한 말은 내 관할이 아닙니다 였는데요. 그러면 베센트가 비트코인 안 말한 건 알겠는데 진짜로 2시간 10분 동안 반복해서 말한 건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센트가 상원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0번 말했는데 반복적으로 말한 단어가 있다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인지 이걸 이해하면 베센트의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 전체를 재설계하는 구조예요. 1단계부터 갑니다. 지니어스법 2025년 7월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뭘 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한 개 찍으려면 미국 단기 국채를 $1어치 사야 됩니다.
법의 만기 93일 이하 TV로 명시돼 있거든요. 넷플릭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구독자 한 명이 늘 때마다 콘텐츠에 돈을 써야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하나 찍을 때마다 단기 국채를 사야 하는 구조인 거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3,100억 달러, T빌 보유량이 약 1,250억 달러,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8년까지 2조 달러를 전망합니다. 이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기라는 단어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는 건 단기채입니다. 그러면 장기채는 누가 사느냐? 이게 2단계입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한테는 SLR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보안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 국채를 사도 위험자산 취급을 받아서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구조예요. 안전한 국채를 들고 있는데 벌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많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이 ESLR 규제 완화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되거든요. 대형 은행의 자본 여건이 완화되면서 국채, 특히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채를 산다, 은행 규제를 풀어서 은행이 장기채를 산다, 그리고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 비중을 조절한다. 2025년 기준으로 정부 부채 발행의 84%가 단기 T빌이었습니다. 전체 국채에서 T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데 23에서 2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단기채 비중을 높이면 장기채 공급이 줄어듭니다. 장기채 공급이 줄고 은행의 매수 여력은 늘어나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기지 금리는 10년물 장기국채에 연동되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잖아요. 베센트는 이 문제를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매파 출신인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까요? 금리를 내리고 싶으면 비둘기 팔을 안 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워시의 철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론자예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6조 6천억 달러어치 국채와 MBS를 민간 시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연준이 빠지면 그 자리를 은행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규제를 풀어서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워시가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기준금리는 내린다. 연준이 빠진 국채시장의 빈자리는 규제 완화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채운다. 채무부는 단기채 비중을 조절해서 장기금리를 관리한다. 외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금리만 내리지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작업은 못하거든요. 트럼프한테 필요한 건 금리 인하와 연준 축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게 워시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채시장 재설계입니다. 이 위에 비트코인과 트럼프 계좌가 얹어집니다. 행정명령 14233 2025년 3월 서명, 압수된 비트코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포트녹스, 매각 금지, 재무장관에게 예산 중립적 추가 매입 전략을 개발하라는 의무가 부과돼 있거든요. 루미스 의원의 비트코인 액트는 5년간 100만 비트코인 매입, 연간 20만 개, 최소 20년 보유, 현재 상원위원회에 걸려있죠. 베센트가 나는 그 권한이 없다고 한 건 현행법에서는 진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야 생기는 권한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아직 권한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계좌 2025년에서 2028년 사이 신생아에게 $1,000, 인덱스 펀드 투자 7월 4일부터 추가 불입 시작. 미국 가구의 38%가 주식시장에 노출이 안 돼 있거든요. 전 국민을 주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시작되면 어떤 정권도 폐지 못합니다. 자, 전체 그림을 정리합니다. 단기채는 스테이블 코인이 산다. 장기채는 규제 풀린 은행이 산다. 재무부는 발행 비중을 조절해서 금리를 관리한다. 워시는 연준을 줄이면서 기준 금리는 내린다. 그 위에 비트코인 국가 비축과 전국민 주주화가 얹어집니다. 이걸 포기라고 부른 건 건설 현장의 먼지를 보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0번 말한 게 포기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국채시장이라는 더 큰 기초 공사를 먼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계도는 봤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이 설계도가 정말 작동할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워시 인준과 금리 인하. 현재 기준금리 3.50에서 3.75%, 시장은 올해 2에서 3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6월 첫 인하, 9월 추가 인하를 전망합니다. 도이체방크의 경고는 날카롭죠. 구조적 비둘기파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면 매파로 돌아올 것. 둘째, 클래리티법 통과. 베센트가 봄에 통과시키겠다고 신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통과되면 알트코인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셋째, 비트코인 액트. 통과되면 연간 20만 비트코인 구조적 매수가 시작됩니다. 반감기 이후 연간 채굴량이 약 16만 4천 개거든요. 정부 매입만으로 채굴량을 초과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드린 질문을 회수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100만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데 행정명령의 예산 중립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비싸게 살수록 부담이 커지고 싸게 살수록 조건을 맞추기 쉬워지죠. 지금 포기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을 $6만 달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절반이에요. 이걸
이걸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유리해졌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기본형 확률 50%, 워시 인준 후 하반기 2회 이남, 클래리티법 통과, 비트코인 액트 지연. 비트코인은 55,000에서 65,000달러가 분할 매수 구간이고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지니어스법 직접 수혜입니다. 근데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트랑 이더를 좋은 가격에 다음 반감기까지 가져갈 몇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나리오 2, 강세형 확률 25%, 워시 3회 이나의 비트코인 액트 진전, 관세 완화까지 겹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3, 약세형 확률 25%,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워시 매파 전환이면 비트코인 45,000에서 55,000달러 추가 하방, 금, 단기 국채, 현금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보다 중요한 건 언제 시나리오가 바뀌는지 아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 순유입 3주 연속 전환, 스테이블 코인 시총 5천억 달러 돌파, 워시 인준 완료와 첫 인하, 이게 보이면 강세 신호입니다. 반대로 CPI 3개월 연속 상승, 10년물 4.5% 돌파, 워시 인준 지연이 보이면 약세의 문이 열리는 거죠. 2월 5일 같은 뉴스를 본 투자자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페닉셀 61,000달러에 팔았어요. 이틀 뒤 7만 달러로 반등했을 때 이 사람은 손실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장기 보유라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기회를 놓쳤죠. 세 번째는 청문회 원문을 읽었습니다. 법적 사실 진술이지 정책 전환이 아니란 걸 확인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채를 사고 규제 풀린 은행이 장기채를 사고 워시가 연준을 줄이면서 민간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를 이해한 뒤 6만 달러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뉴스, 같은 가격, 차이는 설계도를 읽었느냐, 뭔지만 봤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국채 삼각 구조, 시나리오별 전환 신호, 핵심 일정까지 실전 전략으로 정리한 자료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의 연장선이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타임스가 하려는 것도 이겁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읽는 눈을 들이는 것. 건설 현장의 먼지를 보지 마시고 설계도를 읽으십시오. 에센트의 설계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